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내일 저녁쯤이면 결정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시장과 지사 후보들도 하나둘씩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일보 주필이신 이진곤 정치평론가 그리고 경희대 노두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헌 문제 먼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부가 청와대가 발표한 걸 국민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특히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지방정부로 부르겠다. 지방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그야말로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거의 연방 정부에 맞먹는 연방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좀 헌법에 규정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했던 걸 지방정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과연 이제 지방, 우리 지금의 지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지방과 이제 중앙정부가 병립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뭐 지금 주목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번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수직적 권력 분립이래 가지고 삼권을 분립하듯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걸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권한이 약화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방재정권, 지방입법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지방세를 조례로서 신설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조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만 했다면 이번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특히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지금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세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정해진 것만 징수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목도 조례로서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신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치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수도 조항을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도 이전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이전에는 지역 균형과 또 이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행정 수도로 수도 옮긴다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지배 세력이 바뀌면 천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지배 세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천도를 함으로써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죠. 헌재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법률에다가 일단 위임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말 고집 대단한 분이다. 왜냐하면 보기보다는 끝까지 옛날에 했던 거, 자기가 마음 두었던 것을 끝까지 해내겠다. 지방자치제를 지방정부로 한다는 것도 역시 그런 생각 아닌가 이런 법률로 수도를 정해야 한다. 오늘 이런 말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도에 관한 사항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조문화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한다 돼 있으니까 뭐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조국 수석 설명 들어보면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위임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도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뭐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든가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 된다라고 보이지만 2004년도에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 결정 날 때 헌재가 그때 동원한 게 이제 관습헌법 논리였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정확히 따르면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사항이라고 했던 겁니다. 관습헌법 사항이다. 그러니까 수도에 관한 걸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 헌법에서 그거를 만약에 그 헌법 개정 없이 헌법의 정확한 수도 명칭을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해버리면 과거 그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발표한 부분에서 보면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도 추가로 명시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반면에 또 촛불 시민혁명 이런 건 빠졌어요. 네. 그런데 이게요, 저는 이 헌법 전문에다가 역사적 사실 그것도 최근의 것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고 함으로써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일 교수가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헌법이라도 독일 헌법 보면 이 헌법을 왜 만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연합주들의 일치된 합의로 국민의 행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헌법을 만든다. 그거밖에 없어요. 독일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 기본이 곤란이 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다. 그것만 명시해주면 되는데 지금 더더구나 5.18이나 60항쟁이나 또 이런 것은요. 뭐냐면 아직도 역사적 평가라든지 이게 덜 돼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것이 역사의 온전히 편입되려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한 100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과거의 일을 헌법에다 굳이 명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쟁만 유발하는 게 되죠. 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정부가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정부가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일련의 어떤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다. 이런 걸 밝히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발의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학계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조금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 초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논의가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 청와대의 개정안이 나왔을 뿐입니다. 자, 청와대의 개헌안 공개를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 좀 보겠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과 야당 눈치 보면서 맛배기로 찔끔찔끔 간보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을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흘려먹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에 그러니까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아직 사실은 개헌 표결까지 가려면 많이 남았는데 강경하게 말했어요. 제명시켜버리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설사 발의를 하더라도 의결에 붙이기 전에 그 국회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내서 청와대 얘기처럼 그런 경우는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이제 아예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제가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투표하게 되면 통과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국회법상 이 개헌안 의결 투표는 기명 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름을 밝히고 네. 누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긴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론이 저렇게 확실하게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일단 6월까지 우리가 성안을 하고 개헌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6월 지나서 9월쯤 10월쯤 투표를 하자 이런 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투표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청와대 지금 일반적인 얘기처럼 지금 이제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호언 세력이다 이른바 그것도 비난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의결조차 거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문이죠, 이렇게. 네. 이 5년 단임제 본래 5년 단임제 때문에 개헌이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이미 있었어요. 개헌을 해야 된다. 왜냐 그때는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없다. 대통령 힘 너무 약화시켜놨다. 뭐 이건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4년 중임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다 헌법을 고치자마자 그 얘기가 바로 나왔군요. 바로 나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저 3인이 3당 합당할 때는 또 이제 내각제 각서를 썼잖아요.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폭로해버렸죠, 오히려. 공격을 해버렸지, 그걸 가지고. 박준병 씨가 그때 폭로하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히려 대치기를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DJ 연합이 뭡니까? 또 내각제 연합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다음에. DJP 연합이죠. 예, 네. 나중에 DJP,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헌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1월, 그러니까 2004년 1월 9일 날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개헌을 제안했거든.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그때 그 장영달 그 원내대표하고 열린우리당 만나가지고 지금 문재인 당시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말이지 개헌 발의 연설을 못하게 하면 국회 계단에서라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 그런 게 계속 넘어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홍준표가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양쪽에 다 그런 전력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면 반발하는 건 당연하죠. 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그 영장 발부 여부가 조금 더 일찍 결정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법원이 이제 오늘 어떻게 그 실질심사를 진행할지 결정을 한다 그래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변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여해서 실질심사를 제대로 말 그대로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하는 방법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안 나올 때 그냥 서류 심사로만 검찰이 제출한 또는 당사 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일은 뭐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출석하면 네.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공방을 벌이겠죠. 워낙 지금 쟁점이 많고 영장 청구서만 200쪽에다가 무슨 뭐 이 사유서가 1000쪽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게 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짧게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장할 네. 수는 없고요. 과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뭐 8시간 걸렸더라는데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물론. 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서 혹시 이게 법정 투쟁보다는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보십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혐의 사실을 이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거는 이제 각오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실질 심사에 내가 나가면 카메라 앞에서 더 망신당할 수가 있다. 어차피 내 구속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결정해 놓은 거 아니냐. 왜 당신들이 결정해 놓은 그 틀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그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느냐. 그래서 하세요. 이건데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법적 투쟁은 물론 하겠죠.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자신은 스스로가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항복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당당하겠다, 뭐 아마 이런 걸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실질심사 이제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집에 있다가 만약에 밤중에 또는 모레 새벽이라도 발부가 되면 거기서 구인합니까? 아니면 어디 가 있습니까? 현재 검찰이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경우는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바로 구치소로 그 검찰청으로 본인을 인치해서 네. 거기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이제 구치소로 인도하는 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일반적인 관례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는 굳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으로 데려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한 것 같아서요. 일단 자택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 김인홍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전해드렸었는데요. 2007년 당시에 김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 사업가 이모 씨가 미국 교민 라디오 방송에서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아니 좀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 언론은 몰랐네요.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또 다른 여성 사업가가 2천만 원을 대서 그 언론사 찾아가지고 무마했다. 근데 이 사업가 강모 씨 말이 정치권에서 2천여만 원 정도 받고 각서 써줬겠나. 이 말은 더 받았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정도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처리했다는 거였죠. 네. 본인이 이 교민 신문하고 이것도 원래 명품백을 전달한 사람이 함께 찾아와가지고 이거 터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주고 그리고 수임하게 되면 뭔가 편의를 다 봐주겠다. 이런 각서를 썼다는 본인의 이제 서명한 게 나왔죠. 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대고 그에 대해서 정도원 의원이 이 분에게 돈을 댄 분에게 자신이 나중에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실관계 그렇다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결국 김윤옥 여사가 돈과 핸드백을 받았고 그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그런 각서가 나왔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청와대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그 각서를 내고 지켜라 하면서 청와대에서 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홍보물 같은 것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뭐 그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좀 여쭤볼게요. 두 번째 소환 조사 때 피해 여성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강압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진에 보면 이제 뭐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정말 무슨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웃는 표정이 있었다든지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런 점이 이제 강압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의 말처럼 합의한 관계 또는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받고 있는 그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강압이나 폭력이나 이런 위협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서로 업무상 상하관계라든지 고용관계에서 그런 걸 이용해서 간음을 하면 그런 성관계도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걸 이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감안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양심에 비춰봐야죠.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사랑했다가 하십시다. 그냥 집에 부인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나도 이런 여자하고 사랑해서 이랬다. 그렇게 말하면 그 여자도 고통을 계속 주는 걸, 그 여자가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 여성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고. 더더구나 또 이 부인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전 지사는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회피하려면 안 돼요. 이 본질이 뭐라는 건 스스로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죄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이제는 지금이라도 내가 인격자로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로 태어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용서하는데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지방선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물론 당연 지방선거에서 관심은 서울시장이니까 요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일단 지금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의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렇게 3파전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로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네. 민병두 의원이 얘기가 됐었는데 두 분 다 지금 서울시장 레이스를 포기했죠. 그래서 지금 3강 구도로 3강 구도는 아니고 1강 2약 또는 1강 2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일단 박원순 현 시장이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당내 경선은 또 일반 여론조사와 다를 수 있거든요, 결과가. 네. 당내 일단 기본적으로 당원들 50%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 50%니까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이 어떤 표심을 나타내느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예. 네. 이 박원순 이제 시장이 이럴 수도 있어요. 당에서 이른바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당에서 은근히 그 호불호를 슬쩍슬쩍 흘린다든지, 네. 박 시장은 이제 두 번이나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지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박영선 의원은 전에 롱패딩 평창 올림픽에서. 올림픽 때 네. 뭐 그래가지고 한바탕 또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우리가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오히려 내부의 경선이 더 치열해질 텐데 당 수뇌부가 과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이 서울시장을 구도를 결정할지 그건 아마 그쪽에 상당히 좌우될 거예요. 이게 결선 투표자 하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다면 박영수 시장이 1차 투표에서 1위가 나오면 2, 3위 하는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측에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원순 시장 대 반 박원순 시장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갈 하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뭐 친문 당원들 뭐라고 투표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네. 방송에 좀 그러니까 그 친문 당원들이 몰표를 어느 쪽으로 이제 주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마도 이제 그 전략적 고려를 할 거예요.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세 사람 중에 누가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현재 뭐 많이 남은 문재인 정권에 가장 유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판단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3연임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국정 운영을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는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서울시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은 그렇다고 과거처럼 딱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력을 보면 또 완전히 친문 의원이라고 해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과연 친문을 표방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몰표를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네. 포인트를 따지자면 저 영화가 있었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혼자만 잡고 있으면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얼마 만에 얻었는 기회인데 아마 그런 또 정서적인 뭐 그런 거부감도 당내에서 있을 수가 있죠. 네. 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만 알려드리면 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아직 결정 못했다 했는데 검찰이 내일 이명박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는 걸로 기다리는 걸로 영장이 발부되던 안 되던요. 네. 그렇게 결정이 났답니다. 구인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거기서 이제 그 인치해서 바로 이제 교도소로 인치하게 되겠죠. 어느 구치소로 갈지도 아직 결정은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서울구치소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수감 중이니까 네. 동부로 가지 않겠냐. 그런 하는 게 이야기가 유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자유한국당은 누가 유력할까요? 홍문표 사무총장이 다음 주에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언급했던 분들은 이제 다 고사를 한 분위기였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우리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허장성세라는 느낌이 많죠. 그런데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강력한 그런 주자가 될 만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고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나가가지고 민주당 들러리 서는 격밖에 안 되지 않냐 이래서 그런 건데 고사한 서울 야권의 후보들이 홍정욱 전 의원 거기다가 이석연 의원 전 법제처장이죠. 이석연 전 맞습니다. 법제처장 그다음에 네. 오세훈 전 시장 뭐 이렇게 그동안에 거론이 됐는데 다 지금 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어떤 얼마나 숨은 더 훌륭한 인재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물론 뭐 요즘 김병준 전 정책실장도 뭐 네. 거명되고 있고 뭐 또 전에 총리했던 분도 거명되고 있고 다 이렇습니다만 황교안 전 총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줘야죠. 그런데 그분들도 계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이 믿었지 못하면 자신이 주저되는 거고 자신 있으면 당도 힘이 나는 건데 지금은 보면 당이 믿었지 못하니까 예. 네.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전체 회의 모습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평소 정장 차림과 달리 가죽 점퍼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전투복이라고 한국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물난도 예측했습니다. 민주당이 인물 풍녀입니까? 민주당에 나와 있는 그 후보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인물 풍녀입니까?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설친다고 해서 그게 인물 풍녀입니까? 벌써 서울시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 또 충남지사
전부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집에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후보를 선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인물폭력이고 우리 당은 인물기거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거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한두 사람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 한두 명만 있으면 되겠다. 다음 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말 있었잖아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지금 직함은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주면 자유한국당은 후보 안 내고, 대신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 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른바 야권연대.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홍준표 대표가 며칠 전에 왜 안철수 전 대표 나오면 3등 할 거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공식적인, 공개적인 선거연대라기보다는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그 서울시장을 내면 자유한국당에서 경기지사를 내고 서로 암암리에 그것이 다른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선거연대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글쎄 지금 홍준표 대표의 아까 그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다? 또는 못 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결국 좋은 사람을 내서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인물이 없어서 또는 선거 연대를 위해서 후보 안 냈습니다. 못 냈습니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안 내서 암암리에 연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는 나와봤자 3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지사 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경필 현 지사를 공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다른 후보군은 또 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조금 홍준표 대표의 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지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또 부산시장도 조금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단수로 무조건 전략공천해서 그냥 후보를 무상 입성하게 하지 말고 모의로 입성하게 하지 말고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목도 높이고 좋을 텐데 자유한국당의 경기도지사 남경필 현지사 후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빨리 결정해버리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인천시장도 사실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서병수, 김기현 네. 전략 공천하는 데 많아요. 네. 그런데 노 교수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 아까 똑똑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된다며 한두 사람.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도 남경필 지사는 계속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분이고 그다음에 나와서 나 좀 내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 중에는 없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좀 네. 섭섭하시죠. 섭섭하죠.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볼 때 경쟁력으로 볼 때 그래도 남경필 의원이 더 이제 지명도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저도 김용남 변호사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또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이재명 또 이런 분도 있고 또 양기대 전 광명시장 전해철 삼철이라고 하는 전해철 전임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는 아주 그러니까 서로 나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질 그런 전망인데. 한나라당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는 네. 사실은 지금 경쟁합시다 신청하십시오 이래도 그렇게 김용남 변호사 외에는 누가 더 신청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한 2개 질문만 더 드려야겠는데 충남지사 살펴보고 부산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미투폭력 파문으로 이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낙마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 또 충남지사 야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그 충남지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후광으로 낙승하지 않겠냐 민주당에서 이랬는데 지금은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의원, 복귀왕 아산시장 이게 출마 준비 중입니다.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의 네거티브 했던 분이 이 뭐 양 의원 측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뭔가 해볼만하다 싶은데 또 거기도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인재 전 의원이라든지 이완구 전 총리라든지 사실 충남지사를 하기에는 지나친 거물급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뭐 그런 분들이 이명수 현 의원이죠. 이명수 의원은. 네. 예, 그 이명수 의원도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충남지사 후보를 자유한국당이 네. 누구를 내세냐에 따라서 상당히 호각지세를 이룰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좀 돼 있다 봅니다. 네. 근데 뭐 너무 거물급이어서는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거물급이면 되는 거지. 너무 거물급이면 거물급이 되는데 네. 말하자면 너무 연세도 많고 거기다가 정치를 그동안 너무 오래 했고 이러니까 참신성에서 떨어진다. 왜 당신들만 다 하느냐? 뭐 이런 반발심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새로운 인재는 발굴을 못하는구나. 옛날 사람들한테 자꾸 의존하려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아마 홍준표 대표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 하면 된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걱정이 많을 것 같네요. 예. 네. 네. 이번엔 부산시장 후보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 현 서병수 시장 공천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4년 만에 이 두 분이 다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서병수 전 시장이 사실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49대 50인가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리턴 매치가 되게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일찌감치 현 시장을 왼쪽이 공천하지 서병수 보겠습니다. 시장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 뭐 이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또 박민식 전 의원도 그렇고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경선을 거쳤으면 상당히 주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서병수 현 시장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후보가 자유한국당은. 단수 공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종격 전 최고위원 같은 걸 탈당해버린 뭐 그런 상황이죠. 무소로 출마하겠다. 네. 근데 지금 그와 같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거기다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뭐 또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쪽으로 좋아있다고 하고 그런데다가 또 이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가 무소속 출마하게 되면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측에서 네. 야당 입장에서. 제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바로 오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가서 뭐 보통 그 일반 시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역시 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젊은 층에서는 오거돈. 네. 또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무르민재, 서병수 이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냐. 지금 현재로서는 오거돈 씨가 좀 더 앞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은요. 또 일각에서는 정작 서로가 정말 맞붙으면 승패를 예견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노 교수 말씀처럼 아마 서병수 시장은 좀 그런 핸디캡을 갖고 가니까 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진곤 정치평론가 그리고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